안녕하세요. 장케이입니다. 외계인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UFO가 속속 목격되고 있고 UFO나 외계인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인들 중에는 외계인과 접촉했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실제로 UFO와 외계인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접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외계인과 직접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그것입니다.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의 전모 1947년 7월 3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있는 한 목장에서 UFO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부 윌리엄 브레질은 그 목장에 떨어진 UFO의 잔해를 발견하고는 그 사실을 지역 보안관에게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군 수색대 제스 마셀 소령 일행이 그 목장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추락한 UFO의 잔해를 발견한 후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군 항공대의 공보장교 월터 하우트 대위는 로즈웰 목장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고 그 잔해를 포획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 사실은 그 지역 신문사인 데일리 레코드의 신문에도 그대로 보도되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UFO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로즈웰 목장의 비행 접시의 추락 사실이 미국과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UFO 추락 사건은 단 하루 만에 공군에 의해서 완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공군의 월터 하우트 대위는 로즈웰 목장에 추락한 것은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정정 발표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실험용 마네킹이었다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공군은 로즈웰 목장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던 사실 자체를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UFO를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왜 공군은 로즈웰 목장에 UFO가 추락한 사실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던 걸까요? 이처럼 미 공군이 UFO의 추락 사실을 완전 뒤집어 버린 이유는 미국 정부의 은폐하라는 압력과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즈웰 목장에 UFO가 추락한 사실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목장 주인 윌리엄 브레질과 그곳에 출동했던 공군 제시 마셀 소령, 월터 하우트데이, 지역 보안관 조지 윌콕스, 소방대장의 딸 프랭키 로우, 장의사 글렌 데니스와 그의 여자친구, 토목 기사 그레이디 바넷 등 많은 사람들이 추락한 UFO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태도를 바꾼 미 공군은 목장 주인 윌리엄 브레질을 협박해서 비행 접시의 존재와 외계인을 목격한 사실을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군 당국의 협박과 은폐 지시에도 불구하고 농부 윌리엄 브레질과 지역 주민들은 UFO가 로즈웰 목장에 추락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양심 발언을 하면서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를 당한 UFO는 왜 로스웰 목장의 상공지역으로 날아왔던 걸까요? 해당 UFO가 로즈웰 지역의 상공을 날아갔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즈웰 지역에는 미공 군부대가 있는데, 이 공군부대는 바로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여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기지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공군부대에서는 로즈웰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지역에서 1940년대 후반 실제로 핵실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즈웰 지역은 미국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자주 실시되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평소 외계인들의 집중적인 감시 정찰이 이뤄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상공을 날아가던 UFO 편대 중에 그 UFO가 운이 나빴던지 돌연 번개를 맞고 추락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UFO가 추락하기 직전에 로즈웰의 인근에 있는 케이케이드 산 쪽으로 비행 접시 9대가 줄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여러 명의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멕시코주의 로즈웰 지역은 UFO들이 수시로 나타났던 UFO 스팟 지역이었던 겁니다. 당시 로즈웰 UFO 추락을 목격한 주민들이 무려 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목격자들은 대부분 UFO가 추락한 로즈웰 목장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며 이들 목격자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어서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이 로즈웰 UFO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인간들은 외계인은 상상 속의 존재로만 치부해버렸을 것이며 영영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즈웰 UFO 사건이 발생하고 또한 로즈웰 UFO 사건이 사실로 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UFO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은 외계인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하시슈로 부각시킨 역사상 가장 중요한 UFO 출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로즈웰 목장에서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은 단지 비행 접시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외계인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로즈웰 부근의 상공을 날아가던 UFO에는 4명의 외계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UFO가 하늘을 날던 중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를 맞고 운행의 교란이 일어났고 곧바로 로즈웰 목장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행 접시가 떨어지는 충격으로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의 외계인은 즉사하였지만 나머지 1명의 외계인은 살아있었다고 하며 그 살아있던 외계인은 로즈웰 목장에 출동한 군인들에 의해서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이 미군에게 생포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한 UFO를 타고 있던 외계인은 120cm의 작은 키와 큰 머리통에 2개의 큰 눈과 작은 입을 가진 회색빛의 피부를 지닌 외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레이 외계인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던 그레이 외계인은 곧바로 미공군에 의해서 생포되었고 은밀한 비밀기지에 이송되어서 미국 정보당국의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로즈웰 공군에 의한 최초의 외계인 생포 사건. 이렇게 일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을 생포하는 대사건이 로즈웰 지역에서 일어났고 생포된 외계인은 처음에는 로즈웰 공군기지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미국 CIA의 비밀가옥으로 이송된 후 CIA의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생포된 외계인을 간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특별히 공군 간호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 파견된 그 간호관은 미공군 500부사단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23세의 공군 상사 마틸다 오다넬 맥클로이였고 그녀는 그 비밀기지에서 1달 반 동안 외계인과 함께 지내면서 그 외계인과 텔레파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그 당시 CIA의 비밀가옥에 수감된 외계인과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 마틸다 사이에 1달 반 동안에 이뤄졌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CIA의 비밀기지에 수감된 그 외계인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CIA 요원들의 그 어떤 질문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버티면서 자신의 비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여간호사 마틸다가 성심성의껏 그 외계인을 극진히 돌봐주면서 점점 외계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외계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틸다와 그 외계인은 초기에는 주로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외계인이 영어를 배우면서 그 외계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계인은 문명 수준이 매우 높고 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높아서 일주일 만에 영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고는 간호사 마틸다와 자유자재로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계인과 1달 반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던 간호사 마틸다는 그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모두 비밀일지에 기록해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도에 83세가 된 마틸다는 자신이 죽기 전에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마틸다와 외계인 에어롤의 인터뷰 내용. 간호사 마틸다가 그 외계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은 무척 파격적인 내용이었으며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 인류가 전혀 몰랐던 우주와 인간, 그리고 지구에 관한 신비로운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에어롤이라고 밝힌 그 외계인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지구의 역사, 인간의 창조와 지구의 기원, 그리고 외계인들의 지구 지배의 역사에 관한 매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인류의 상식을 완전 뒤집어버리는 무척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등의 인간의 기원과 창조, 지구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중대한 해답을 간호사 마틸다와 외계인 에어러 간의 인터뷰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간호관 마틸다와 외계인 에어러 간의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두 사람 간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생포된 외계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시는 우리 은하계를 장악하고 있는 도메인이라는 불리는 은하연맹체에 소속된 군인 겸 엔지니어이며 도메인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태양계에 파견 나온 원정대의 대원이라고 합니다. 외계인 에어럴이 소속된 원정대사령부의 모함은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소행성대에 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 에어럴은 소행성대에 있는 원정대 사령부에서 종종 UFO를 타고 지구로 와서 지구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외계인 에어럴의 말에 따르면 지구를 포함해서 화성, 목성, 금성 등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은하연맹체인 도메인의 재산에 속한다고 하며 도메인의 전사인 에어럴은 도메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종종 UFO를 타고 와서 지구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7년 7월에 어느 날 로즈웰 지역에서 거대한 핵폭발이 일어났고 그 핵폭발에 의해서 지구의 대기권이 뚫리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서 우주사방으로 그 전파가 널리 퍼져나갔는데 그 때문에 원정대사령부에 비상이 걸렸고 외계인 에어러를 포함한 일단의 대원들이 UFO를 타고 지구로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이 언급한 1947년도에 실제로 로즈웰로부터 150km 떨어진 지역에서 미국 정부가 핵폭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계인 에어럴이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로즈웰 지역은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핵폭발 실험을 실시해온 지역이어서 외계인들은 미국의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로즈웰 지역으로 UFO를 타고 날아와서 감시활동을 벌여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1947년 7월 로스웰의 광야에서 핵폭발 실험이 일어난 후 9대의 UFO 시찰대가 로즈웰 인근 지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UFO 편대 중 2대의 비행 접시가 번개에 맞아 중심을 잃고 로즈웰의 목장으로 추락했고 그 비행 접시에 타고 있던 외계인 대원 4명 중 3명은 사망하고 단 1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외계인이 바로 에어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외계인의 UFO가 로즈웰 지역으로 날아왔던 이유라고 합니다. 외계인이 타는 UFO는 엔진이나 특별한 구동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UFO는 외계인의 텔레파시에 의한 공명현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즉, 비행 접시가 자동적으로 외계인의 의식을 읽어내고 그 의식의 흐름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운행되어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행 접시가 전혀 아무런 운전 없이 사체가 스스로 조종사의 생각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운행된다고 하니 지구 인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계인의 비행 기술은 지구 인류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앞선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외계인은 우리 인류보다 지능이 훨씬 더 높고 외계인의 세계는 지구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된 초고도의 문명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구 인류보다 몇천 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행성들의 연맹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인데 도메인은 우리 은하계의 최고의 패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은하계의 패자인 도메인은 지구를 직접 지배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구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활동은 계속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메인이 지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찰하는 이유는 지구가 도메인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은 지구를 자신들의 재산이며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구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해온다고 합니다. 도메인이 지구를 관리하는 원칙은 불간섭 원칙으로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지구나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메인은 자신의 재산인 지구가 핵무기나 전쟁 등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지구라는 재산을 보존시키는 데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폭발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도메인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광물 자원이나 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은하의 두 세력. 외계인 에어럴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은하연맹의 대표인 도메인에 소속된 군인이자 엔지니어라고 하며 그가 속한 도메인은 우리 은하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거대한 은하 문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은 여러 개의 은하들을 점유하고 있는 우주의 지배 세력인데 우리 은하계도 사실상 도메인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도메인과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패권 세력인 구제국이라는 은하 세력이 있습니다. 원래 지구와 태양계는 오랫동안 구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구제국이 우리 은하권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흥 강자 도메인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도메인은 점점 힘을 키우면서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제는 구제국과 필적할 만한 강력한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외계인 에어럴은 도메인과 구제국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면서 사악한 권력 집단인데 반해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자 선한 세력입니다.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구제국과 도메인 간에 오랫동안 치열한 우주전쟁이 벌어졌고 두 세력은 우주의 패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매우 격렬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원래 어둠의 세력인 구제국이 우주의 지배권을 갖고 사실상 우주를 지배해왔습니다. 구제국은 지구와 태양계를 비롯한 수많은 행성들을 자신들의 휘하에 복속시키고 무단 통치를 해왔던 음흉하고 사악한 외계인 집단이라고 하며 그래서 구제국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구제국은 아주 오래전에 지구를 정복한 후 지구를 감옥행성으로 만들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구제국은 지구를 감옥행성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체제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자유사상가들, 혁명가들과 범죄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강제로 지구로 이주시켜 통제하는 감옥 같은 공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또한 구제국은 지구의 대기권에 거대한 전자 스크린망을 설치해서 지구 안에 있는 인간들이 결코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지구에서 환생한 인간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거대한 스크린망에 갇혀서 죽더라도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지옥과도 같은 지구에서 계속 환생을 거듭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은 인류가 영원히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게 가둬놓는 강력한 차단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전자 스크린망 때문에 인류는 결코 지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옥과도 같은 지구에서 환생을 반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외계인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는 감옥행성이나 다름없으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문명이 뒤떨어진 후진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 때문에 인류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외계의 우수한 문명권을 전혀 맛볼 수 없는 불운한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제국이 지구 둘레에 거대한 전자차단망을 설치한 이유는 인류가 외계에 선진화되고 우수한 문명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인류를 지옥과도 같은 지구 안에 가둬두고 어리석음과 우매함에 빠져서 더 이상 완벽한 존재로 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지구보다도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한 천국과도 같은 선진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류는 원래 지구에서 죽으면 지구보다 더 문명이 발달된 선진별에서 환생해서 최첨단 문명을 맛보면서 계속 진화를 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제국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에 갇히게 되면서 모든 인류는 지구를 떠나지 못한 채 은하계에서 가장 문명이 뒤떨어지는 후진별인 지구에서만 환생을 반복하는 불행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흉한 세력인 구제국은 지구와 태양계를 지배하면서 인류에게 최면요법과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통제와 세뇌 공작을 벌여오고 있는데 이런 충격요법으로 인류는 죽고 난 후 다시 환생할 때의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높은 영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류가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한 다른 선진화된 외계 행성에서 환생할 수 있다면 천국이나 유토피아 같은 완벽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에 갇힌 인류는 영원히 차단망에 갇힌 나머지 최악의 후진별인 지구에서의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흥 강자 도메인과 과거의 패권 강자 구제국 간의 우주전쟁. 우리 은하계는 강력한 패권 세력인 구제국이 오랫동안 지배해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신흥 강자인 도메인이 갑자기 나타났고 우리 은하계의 패권을 놓고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우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우주전쟁에서 도메인이 점차 승기를 잡아나갔고 구제국은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제 우리 은하계의 지배권은 구제국에서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1만 년 전에 도메인의 원정 부대가 구제국의 본부가 있는 별에 대대적인 파상 공격을 가해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그 후에도 도메인이 구제국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흥강자인 도메인이 계속해서 승기를 이어간 끝에 1000년 전부터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의 상당 부분이 도메인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와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의 지배권도 구제국에서 도메인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구제국이 도메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구제국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며 살아남은 구제국 잔존 세력은 다른 태양계 행성의 지하기지에 숨어 들어가서 제국의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메인이 구제국을 물리침으로써 우리 은하계의 지배권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지하에서 활동하는 구제국의 파워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 행성들이 구제국의 지배권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도 표면상으로는 신흥패자로 떠오른 도메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지하로 숨어 들어간 구제국 세력이 은밀하게 지구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국은 아직도 다른 태양계 행성의 지하 속에 중앙본부를 차려놓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제국 세력은 한 행성의 지하 속에 있는 중앙본부를 차려놓고 중앙통제센터에서의 원격 조종을 통해서 아직도 인간들에게 마인드 컨트롤과 최면 통제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국의 이러한 최면 통제와 계속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인류는 아직도 잃어버린 신적인 자아, 영원 불멸성을 되찾는 데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창조. 외계인 에어럴은 지구 인류의 기원과 창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일단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의 지구에는 원시 생명체들만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방문한 플레이아데스 과학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구 인류의 조상을 설계하였고 마침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러므로 플레이아데스인이야말로 인류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인류는 플레이아데스인의 피조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리우스와 오리온 그리고 드래코니스별에서도 여러 외계인들이 지구를 찾아왔으며 이들 이주 외계인들은 지구 인류와 함께 융합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를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원류가 외계인에 의해서 창조된 외계인의 창조물 내지는 외계인과의 혼혈한 외계인의 후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지구를 차지하기 위한 외계인들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세력이 가장 강했던 플레이아데스와 아누나키라고 불리우는 두 세력이 지구를 양분해서 점유하고 있었고 지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세력 간의 대대적인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규모 전쟁에서 플레이아데스와 아누나키 두 종족 모두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구는 두 외계인 세력 간에 벌어진 핵전쟁으로 인해 완전 황폐화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황폐화된 지구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린 두 외계인 종족은 결국 지구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별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갔고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에 또 다른 호전적인 외계인 세력 구제국이 지구로 들어왔습니다. 음흉한 집단인 구제국은 지구와 우리 태양계를 무단으로 지배한 후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을 만들어 인간들을 주입시켜 나갔고 인간들의 영혼을 세뇌시키고 통제하면서 인간을 차원 낮은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차원 높은 존재이자 영원불멸의 존재인 이즈비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영원불멸의 존재인 이즈비는 그 누구로부터도 통제나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완벽한 존재라고 합니다. 즉, 외계인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즈비로서 영원성과 불멸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며 그렇기에 멸망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외계인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창조될 때부터 영원 불멸성을 지닌 신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만 년 전부터 지구를 점유한 채 지구를 지배해왔던 음흉한 구제국 세력이 인류에게 여러가지 난잡한 종교와 사상들을 세뇌시키고 주입시켜서 인류를 저차원의 물질적인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영원 불멸성과 신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고 노예 같은 천박한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구제국 세력이 인간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신적인 존재였던 이즈비 즉 인간들에게 반복적인 세뇌 교육과 통제 학습을 실시하여 인간들을 저차원의 하층민으로 전락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제국 세력의 사악한 음모책동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영원 불멸성과 신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채 감옥행성인 지구에서만 환생을 반복하는 불쌍한 영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사악한 구제국 세력의 음모책동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차원적인 존재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인 구제국이 오랫동안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횡포를 부려왔는데 갑자기 신흥 강자인 도메인이 출현함으로써 구제국의 횡포에 제동이 걸린 것이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명상과 참선에 정진하면서 자신의 신적인 자아를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간혹노자나 부처 같은 뛰어난 선각자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성과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원 불멸성을 깨닫을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은 지구를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선과 명상에 정진하면서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높아지고 인류 전체의 차원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고 반대로 구제국이 추구해온 세뇌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계속 쇠락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선과 명상에 정진하면서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높아지고 인류 전체의 차원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고 반대로 구제국이 추구해온 세뇌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계속 쇠락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메인과 같은 선한 외계인들은 인류가 포악한 구제국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구제국의 횡포로 인해서 감옥 같은 지구의 험악한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인류는 점차 구제국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1150년도에 도메인의 공격을 받은 구제국이 큰 타격을 입은 후 구제국의 세뇌 프로그램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뉴턴과 파스칼, 에디슨 등 일련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전생의 삶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었고 그들은 구제국에 살았던 시대의 높은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기억해내고 되살려서 서구 사회의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일궈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인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는 모두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의식 상승을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 인류도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신과 같은 영원 불명성을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가 영원 불멸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메인 세력이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외계인 에어럴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호사 마틸다와 외계인 에어럴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사실 간호사 마틸다와 외계인 에어럴의 대화 내용은 너무 길어서 이곳에서 그 내용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핵심 위주로 함축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어럴이 말한 내용 중에서 모든 인간은 원래 신적인 존재이며 영원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무척 획기적인 내용이어서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모든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생명체로서 매우 짧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유한한 생명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니 이것은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도 모든 인류는 원래 신처럼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외계인 에어럴의 이야기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네요. 간호사 마틸다는 외계인 에어럴과 한 달 반 동안 진행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창조, 지구의 기원, 그리고 외계인에 관한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관 마틸다는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밀일지에 꼬박꼬박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면 죽이겠다는 CIA의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외계인과의 대화 내용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틸다는 로즈웰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외계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전격 공개했습니다. 간호사 마틸다 맥클로이는 외계인과 인터뷰 내용을 마치 소설인 것처럼 SF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세상에 출간했는데요. 그것은 미국 CIA에 발각되어 처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SF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소설처럼 출간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1947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외계인이 전해준 인터뷰 내용은 매우 가치있고 획기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은 로즈웰 사건 때 생포된 외계인이 마틸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준 이야기여서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인이 전해준 인류와 지구의 기원에 관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진실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외계인의 말처럼 우리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는 부제국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도메인은 어떤 외계인 종족인지 무척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인간과 외계인 간의 제2의 만남과 인터뷰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인간과 외계인 간의 더 한층 진일보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외계인들의 정체가 속 시원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장케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